얼마 전 우리는 총진시 청암구역에서 살던 전쟁로병 박재우 동지가 남긴 사진첩을 보게 됐습니다. 사진첩의 갈피에는 그가 남긴 한 편의 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수기를 통하여 평범한 한 당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박재우 동지는 1990년대에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많이 소개됐는데 그를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평양시 서성구역에서 살고 있는 남유진 동지도 있습니다. 제가 전쟁로병 박재우 동지를 처음으로 만난 것이 아마 1999년 8월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인민군 출판사의 편집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편집부장 동지로부터 청진시 전쟁로병 박재우 동지가 전쟁 시기 싸운 그 미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그 원고에 담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취재해가지고 완성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그 지시를 받고 그래서 청진시로 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박재우 전쟁로병 동지는 두 눈과 두 손을 잃은 그런 그 특류용의 군인이었습니다. 의료병이 쓴 많은 글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 바로 이 수기였습니다. 입당 보증인에게 보내는 편지식으로 씌어진 이 수기는 1965년 10월 잡지 초리마에 실렸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6년 3월에는 그 창조 후기까지 나오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이동무,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전어 속에서 함께 싸우던 그때처럼 세포연장 동무라고 부르고 싶군요. 나는 지금 전어 속에서 장이동무에게 당비를 납부하며 한 달간의 나의 전투 생활을 종합받고 나던 그때의 그런 엄숙한 심정으로 이 편지의 구절들을 아내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가 나를 당원으로 키워주었고 나의 입당을 보증하여 준 동무에게 헤어진 후에 나의 당 생활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박재우 동지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온완 군부대의 정찰중대장으로 854.1고지와 811.7고지, 신발고지 습격 전투 등 수많은 전투들에서 위훈을 세웠습니다. 1953년 6월 전승을 한 달 앞두고 그는 전투 임무 수행 중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중대장 동지! 눈이 없이 손이 없이 어떻게 이 나라의 아들꼬시를 한단 말인가? 박재우 동지는 팔은 파편 절단창, 그러니까 파편에 의해서 팔이 끊어나가고 좌측에는 4개 손가락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폭풍 받다 나니까 파편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 상태고 로병이 그 몸 상태를 보면 한 군데다 이고 여러 개 구대에 그 파편이 맞음으로 해서 그 몸 육체는 폐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육체였습니다. 그때 당시. 가슴을 옥죄는 절망에 몸부림치다가도 당원증에 손이 갈 때면 나의 머리엔 저도 모르게
준엄하고도 성스러웠던 싸움의 나날과 더불어 화선 입당의 그날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묵묵히 굳게 부르진 주먹을 높이 쳐들어 나의 입당을 찬송하던 포염에 그을린 당원들의 근엄한 얼굴들이 하나하나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날 당 앞에서 무엇이라고 맹세를 다졌던가. 내 몸은 비록 불구로 되었지만 그날에 다진 맹세, 당원의 의지와 충성심이야 결코 불구로 될 수 없지 않는가. 박재우 동지에게는 한생 잊지 못할 영광의 순간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강건 군관학교에서 공부하던 박재우 동지는 군관학교를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몸 가까이 배우는 행운을 지니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재우 동지의 고향이 공화국 남반부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앞으로 훌륭한 지휘관이 되어 고향을 해방하는 전투에서 한몫 단단히 하라고 공유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지휘관이 되라. 화손 입당의 그날 당원증을 가슴에 품으며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울 것을 굳게 맹세다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맹세를 불구가 되었다고 해서 저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던 때 할아버지는 항일혁명투사 박달동지가 쓴 장편소설 서강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의 심장이 거동치고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한 혁명을 위하여 우리 당의 위협을 위하여 일을 해야겠다고 한 박달동지의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박달동지처럼 글을 쓰리라 결심하고 문학 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문학 창작의 유일한 방조자는 그의 아내 김채옥 여성이었습니다. 퉁유용의 군인인 남편을 돌보고 가정일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하는 속에서도 그는 밤새워 남편에게 책을 읽어주고 글을 받아 쓰곤 했습니다. 두 눈과 두 손을 이룬 우리 아버지를 돌보던 일생 돌보준 우리 어머니도 바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용의군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상자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머니가 그 전상자병원에서 간호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머니가 철령에서 부상자들을 차에다 싣고 철령을 넘어오다가 거기서 적들이 퍼붓는 폭격에 부상당해서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하고 마주섰는데 그때는 보화 속에서 맺어진 이들의 사랑은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며 더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몸은 비록 불구가 되었어도 당을 따르는 충성의 마음은 절대로 불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그들의 심장을 하나로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영예군인 로병 부부의 소행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 나서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당시 청진고등경제전문학교 학생이었던 윤순인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40살 됩니다. 여기 내 사진입니다. 요건 내 얼굴입니다. 내가 부르는 글을 써달라고 그리고 그다음 내가 읽어달라는 책을 읽어달랍니다. 그거는 이 선생님이 지금 전투담을 쓰겠는지 자기 문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달라는 실무 수준 높이기 위한 그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되다시피 하죠 뭐. 근데 힘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렇게 아마 못 보는 선생님이 계속 후대들한테 전투담을 안겨주겠다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데 나도 도와야지. 그래서 그저 당했습니다. 전쟁 로병 퉁유영예군인 박재호 동지와 앞뒤 집에서 살았습니다. 책방에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성난 사람도 글을 저도 시를 좀 쓴다고 하는데
시 한 편을 창작하는데 어떤 때는 며칠, 어떤 때는 몇 달 이렇게 쓰고 지우고 또 고치고 또 다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두 팔이 없이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을 누가 쓰라고 강요하거나 시키거나 무슨 권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세대의 넋을 후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걸 자신의 um으로 본분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용예군인의 이러한 소행 자리를 보고받으시고 박재우 동지에게 앞못 보는 사람을 위한 전자시계와 보청기, 귀중한 보약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그의 글쓰기를 방조할 선생님들과 능력 있는 필사원들도 정해주도록 은정 넘친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평범한 한 당원의 마음속 진정을 헤아려 끝없이 베풀어지는 사랑과 은정은 그의 심장 속에 꺼질 줄 모르는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 의료병이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1978년도인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신암용인공장 노동자로 일했댔습니다. 이렇게 앞 못 보는 용의군인인데 혼자서 이렇게 경제선도라는 이런 아주 이런 훌륭한 아바이가 온다는 게 시기를 쭉 봤는데 어머나 안경 새까만 거 탁 끼고서는 손이 턱 없는 이런 선풍이 턱 나는데 어느 정도로 할까 이렇게 생각했다. 선풍이 과연 뭐 어떻게 이 건반 제대로 집겠습니까? 뜨뜸뜨뜸 하겠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제일 인상에 남는 게 결전의 길로. 그 노래는 이 전시가요 주로 치는데 선풍 타는데 전시가요라는 게 얼마나 풍랑에 힘을 팍팍 줘가지고 힘있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 아바이 만세 만세 할 때는 옥타브가 막 넘어가는데 그 손을 찌깍찌깍 건반 짚으며 하는데 야 내가 그래 저 아바이 정말 좋다고 막 거기에서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다 울었지요 사람들이 다 울었지요. 우리도 얼마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 같으면 저럴 수 있을까. 두 눈과 두 손이 없는 그가 어떤 피 타는 노력을 기울여 악기를 배웠겠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배워 대건설장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울리는 것은 그가 스스로 받아하는 당적 분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1987년도 3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부철길 공사장에서 630리 해산만포 사이 630리 북부철길 건설을 할 때 대한 그 임무를 맡고 우리 여단이 자장용 착굴 공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청주시 청암구역에 살고 있는 전쟁로병 아바이가 우리 여단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부상당한 그 모습으로 손풍금을 연주하는 그 모습은 정말 수류탄을 안고 이 적진 속으로 뛰어드는 그 영웅전사의 그 모습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격동된 그 심정을 노병과 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시도 쓰고 노래도 짓고. 의료병은 62호일간 632호리에 달하는 북부철길 건설장을 다니며 돌격대 언어를 고미해 줬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은 새 세대 청년들에게 참된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당원이라는 신성한 부름을 심장에 안고 사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깊이 새겨줬습니다. 그들은 박재우 동지를 돌격대의 명예대원으로 등록하고 그처럼 불같이 조국을 사랑하고 그처럼 한생 조선노동당원의 영예를 빛내어갈 심정을 이 사진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는 날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당 세법이사 동지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세법이사 동지에게 나에게 당적 군공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당 세법이사 동지는 됐다고 영예군인 퉁유 박재우 동무에게는 당적 군공을 줄 것이 있다면 자기 몸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잔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나는 불타는 낙동강을 건너온 병사이다. 나는 당원이다. 그때 그 정신이 맥박치고 있는 이 심장이 있는데 세법이사 동지 너무 섭섭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영예군인이라고 하여 사회적인 혜택이 차려지거나 이웃들에서 왼심을 써주는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몹시 괴로워하곤 하였습니다. 항상 나도 평범한 당원이다. 나도 다른 당원들처럼 어렵고 힘든 당적 군공을 달라 하고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없고 두 손이 없는 아버지에게 누구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자기 스스로가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당원 구실을 다하기 위하여 피탄 노력을 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있어서, 더욱이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한마디로 그것을 투쟁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당과 혁명을 위한 값높은 투쟁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삶이겠습니까? 그런 생활에 그 무슨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당원의 삶은 투쟁이다. 바로 이것이 그의 한 생의 저명이었고 한 생의 총화이기도 했습니다.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 서지 못한 당원은 이미 당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며 목숨보다 귀중한 노동당원의 영예는 바로 선봉투사로서의 영예라는 것을 불구의 몸이지만 떳떳한 실천으로 증명한 박재우 동지. 그 길을 걸으며 겪었을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의 고비들과 남모르는 괴로움을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진시 청암구역에서 사는 영예군인 박재우 동무는 참 훌륭한 동무라고 거듭 평가해 주시면서 그와 그의 아내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과 높은 국가 수훈도 안겨주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진정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몇 번이나 멈춰설 뻔했던 그의 심장이 더욱 세차게 고동치게 한 불사약이었고 강의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끝까지 빛내어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촌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 속에 2012년 3월 박재우 동지에게 애국열사증이 수여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수기를 펼쳐볼 때면 할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만 같습니다. 생명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조국을 위하여 변함없고 사심 없는 한 길을 가라고 당부하는 것만 같습니다.
박재우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10여 년. 하지만 그가 한생 안고 산 고결한 정신세계는 당원이라는 신성한 부름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당과 수령의 의도를 받들어 투쟁하는 대오에 내가 서 있고 나도 무엇인가 한몫한다는 자부와 긍지. 그것은 참으로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삶의 보람이었고 행복의 전부였다. 나는 그 보람으로 영원히 살고 싶었다.